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억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참아야 했기 때문에 참은 것이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았던 순간,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입을 닫았던 순간, 그 순간들이 지금도 어느 새벽에 문득 되살아오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인데 그래도 잘 살았잖아. 그 사람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여전히 녹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19세기 유럽을 흔들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가장 고귀한 인간의 무기, 바로 웃음입니다. 참고 살아온 세월.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자식이 커서 하는 말이 엄마는 항상 그래 라는 말 한마디였다는 분. 수십 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버텼는데 회사가 어렵다며 구조조정 명단 맨 위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분.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곁에서 돌봤는데 그 남편이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고 했다는 분.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배신이라는 말도 딱 맞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허무한 겁니다. 참고 살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참는다는 것이 결코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폭발하고 싶은 감정을 꾹 눌러서 가족을 지킨 사람들. 울고 싶을 때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웃으면서 식탁에 앉은 사람들. 억울해도 내색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먼저 손 내밀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왜 아직도 그 시절의 상처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놓지 못하는 것은 그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억누르면 잠시 조용해질 뿐 어느 순간 더 큰 형태로 되돌아온다고. 그런데 저는 오늘 심리학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억울함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면 놓겠다. 언젠가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내가 옳았다는 걸 누군가 알아줘야 한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분노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역설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분노를 품었는데 정작 무너지는 건 자신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니체가 등장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에 태어나 55년에 짧은 생을 살다 간 독일의 철학자. 그는 평생 병약했고 불운했으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처음에는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거절당했고 자신이 영향을 주었다고 믿었던 동료 철학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말년에는 정신을 잃고 혼자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웃음은 나의 선언이다. 나는 웃음으로써 복수한다.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니체가 말하듯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경지는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상처를, 모든 부당함을, 모든 억울함을 직시하고서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 즉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니체가 말하듯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한유한 흔의 방식입니다. 상처받은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기억 안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식. 저 사람이 나를 망쳤다.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창조의 방식입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으며 그것을 재료 삼아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 끝에서 웃는 것. 니체가 말하듯이 원한은 자신을 과거의 죄수로 만듭니다. 하지만 웃음은 자신을 현재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웃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웃음은 선언입니다. 나는 그 일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겠다는 선언. 나는 내 남은 삶의 주인이다라는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을 가장 우아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웃음인 것입니다. 웃음이 왜 가장 고결한 복수인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복수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똑같이 해를 끼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듯이 가장 완전한 복수는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알지도 못합니다. 가장 완전한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살아온 시간을, 그 사람이 언젠가 후회하기를 기다리며 보낸 밤들을, 그 모든 에너지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웃음은 태도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이 햇빛 아래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태도. 그것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것. 아무리 상처받아도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순간 웃음이 나옵니다. 니체가 말하듯이 고통을 통과한 자의 웃음은 어떤 승리보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은 힘들지 않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결한 복수입니다. 일상 속 세 가지 이야기.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분께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가끔 외롭다는 이야기를 꺼냈더니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 너무 의존하지 마.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분노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며 딸에 대한 원망을 키우는 것. 또 하나는 그 말을 듣고서 딸의 한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외로움을 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채우기로 결심하는 것. 두 번째를 선택한 어머니는 그 다음 날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석 달 뒤에는 자기 그림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웃음의 힘입니다. 두 번째 장면. 과거의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후배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퇴직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후배는 사장 친척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몇 년 동안 그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술자리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들어줬지만 점차 그 이야기를 꺼내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후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는 것. 자기 혼자서 자기 시간을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그 이야기 안 할게. 그 사람한테 내 남은 인생까지 줄 수는 없잖아. 그날 이후 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반 하나를 만들고는 혼자서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니체가 말하듯이 그 웃음이 그가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배우자와의 오래된 상처를 가진 분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뚝뚝했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늘 서운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다칠까봐 밥상을 차리고 아플 때 밤새 곁에 있었는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먼저 가셨습니다. 그 남편이 뒤늦게 자식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을 못했다. 그게 제일 후회된다. 만약 그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섞인 그러나 분명한 웃음을 뒤늦게라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언제나 결국에는. 과거를 놓는 순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과거가 더 이상 지금의 나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에 묶인 존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녹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잠깐 눈을 감고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이든 그 말 한마디든 그 상황이든.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억울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 때문에 내 오늘을 허비하지 않겠다. 이것이 웃음의 전 단계입니다.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는 웃음은 거짓 웃음이 아닙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웃음입니다. 견뎌온 자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살기 시작하는 자의 웃음입니다. 니체가 말하듯이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웃음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웃음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나오는 웃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가벼워지셨습니까? 꼭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물이 나셔도 됩니다. 아직 마음이 무거우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평생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니체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가장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아이러니하게도 삶에 대한 깊은 긍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이 말은 인간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그 가능성은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던 세월을 웃음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위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웃음은 나약한 웃음이 아닙니다. 그 웃음은 가장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심한지 알면서도 그래도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의 웃음, 상처를 받아보았기에 따뜻함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웃음,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고결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숨구멍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 이 채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